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75명으로 처음으로 7,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840명으로 다시 역대 최다를 이어갔고 오미크론 감염자는 2명 늘어 모두 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해 생활비를 4인 가구 기준 136만 원으로 늘려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확진자 가족의 격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동격리자의 관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습니다. 유전자 증폭 PCR 검사에서 다른 변이와 잘 구분되지 않는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각국에서 발견됐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의 존재에 따라 신규 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인지 여부를 판명하기가 더 까다로울 수 있게 됐습니다.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전염력은 강하지만 치명률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위중증화가 약하다는 게 거의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주유소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하루에 20리터씩 요소수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요소수는 완제품 형태로 수입된 물량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7,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위중증 환자까지 급증하면서 병상 가동률도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의료 역량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175명. 지난해 1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사상 처음으로 7,000명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전과 비교하면 2,000명이 넘게 급증했습니다. 서울 2,890명, 경기 2,263명으로 수도권에서만 5,584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지역 발생의 80%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번 달 들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한 뒤 사회 활동이 늘면서 확진자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추가 접종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면서 효과를 나오게 될지와 사회적으로 거리 두기를 좀 강화했던 조치들이 방역을 좀 이 유행을 차단하는 효과들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될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각종 방역 지표도 좋지 않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66명 늘어난 840명으로 8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늘다 보니 병상 부족 사태도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전국의 중증 병상 가동률은 78.7%, 수도권은 84.5%로 한계에 다다랐고 대전과 세종, 강원, 경북에는 남은 중증 병상이 아예 없습니다. 사망자도 63명 증가해 처음으로 4,0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일반 상급 종합병원은 더 이상 여력이 없습니다. 병상 만드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지금 내과 전공의들이 3년 차들이 다 12월이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부터 사적 모임의 규모를 줄이고 이른바 방역 패스 대상을 확대했지만 효과가 나올 때까진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한동안은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 등 각종 방역 지표가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0명대로 치솟은 것과 관련해 정부는 향후 1, 2주 내 위중증 환자 증가세를 억제하는 게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당초 중증화율을 1.6% 정도로 가정해서 지난해 12월 대비 중환자 병상은 약 3배,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도 3배 정도 확충했지만 현재 중증화율도 2%에서 2.5% 내외로 높아져 중환자실 가동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손 반장은 확진자 10,000명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지만 그 이상을 위해서는 상당한 의료적 조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예정된 병상 확충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3차 접종이 한창 진행 중이고 이번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가 시행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과가 1, 2주의 시차를 두고 다음 주부터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 대상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백신 기본 접종과 추가 접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중증 환자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접종을 완료하신 어르신은 추가 접종을, 아직 접종을 안 하신 어르신은 백신을 맞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8일 0시 기준 60대 이상 고령 연령층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92.5%, 불완전 접종자는 1.1%, 미접종자는 7.6%입니다. 60세 이상의 추가 접종률은 22.1%에 불과합니다. 60세 이상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35% 수준이지만 최근 증가하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5주간 발생한 신규 위중증 환자의 84.5%는 60세 이상 연령대입니다. 이 기간 발생한 사망자 979명의 95.9%는 60세 이상입니다. 60세 이상 사망자 중 45.9%는 미접종자였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해 추가 생활비를 지원하고 가족의 격리 기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택치료 개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우선 재택치료 대상이 백신 접종을 마무리했거나 18살 이하인 경우에는 4인 가구의 열흘 기준 생활비를 136만 4,920원으로 늘립니다. 이는 기존 생활비보다 46만 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또 확진자 가족의 격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격리자의 관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격리자는 격리 8일차부터 출근이나 등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대응 역량 확보를 위해서 재택치료자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7천 명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심각하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방역 상황을 안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해진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특별 방역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3차 백신 접종을 포함한 적극적인 백신 접종과 함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등 국민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백신 패스 도입을 앞두고 교육당국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주제로 학생과 학부모 또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백신 접종 후유증과 방역 패스와 관련한 학생과 학부모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중학생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원과 독서실은 방역 패스를 적용하면서 종교시설과 놀이공원, 백화점이 제외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또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해 언론을 통한 일방적 통보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에게 자세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해달라며 교육당국이 소통에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은혜 장관은 학생과 학부모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고 충분한 백신 접종 기회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18세 이하는 자유롭게 선택권을 주는 듯 했으나 불과 2달이 안 되어서 갑자기 내년 2월 1일부터 청소년도 백신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로 불과 2달 만에 이렇게 모든 상황을 뒤집는 정책을 내는 것인지 청소년들이 급격하게 바뀐 방역 패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종교시설, 시위, 놀이공원, 백화점 등은 모두 방역 패스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학원, 독서실, 도서관 등은 제한하면서 이러한 곳들은 풀어주는 것에 의문이 듭니다. 방역 패스는 유행이 집중되는 곳, 감염자가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아이들과 이제 학생들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학교와 학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현장의 의견들을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경청하면서 관련 부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지금 현장에서 제안 주시는 그런 의견들이 개선될 점, 보완될 점들을 반영할 수 있는지 그렇게 잘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백신의 무력화 가능성이 있는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에 확산하면서 백신 제조 업체들이 오미크론 대응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백신의 핵심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을 대응할 백신 개발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게 과학계의 설명입니다. 이성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은 크게 mRNA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 제조합 단백질 백신으로 나눠집니다. 이들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의 핵심 역할을 하는 스파이크 부위를 각각 mRNA, DNA, 단백질의 형태로 인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파이크와 같은 바이러스의 특정 부위를 항원이라고 부르고 이를 백신으로 완성한 기반 기술을 플랫폼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면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 개발이 수월합니다. 플랫폼 기술을 통해 백신의 뼈대를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 뼈대의 변이 바이러스 항원으로 대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벡터 중에서 0.1% 미만의 그 어떤 시퀀스를 변형을 하면 됩니다. 바꿔 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험적으로는 매우 손쉽고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고요. 모더나 CEO가 오미크론 변이 백신 개발을 수개월로 전망한 것도 이미 플랫폼 기술을 확보해 가능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와 메르스 등을 거쳐 이번 코로나19까지 7번째지만 백신 플랫폼 기술이 개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새 바이러스가 나타나도 발빠른 백신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제조합 단백질, 바이러스 벡터, mRNA 방식의 백신을 각각 개발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과 치사율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변이 백신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유럽에서는 최근 5세에서 14세 연령대가 가장 높은 코로나19 감염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럽연합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의 교차 접종을 공식 권고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WHO 유럽 사무소는 유럽 내 코로나19 감염이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는 5세에서 14세 어린이들의 감염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초등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규범으로 만들고 어린이 백신 접종도 국가별로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Number one, to shift from a reactive mode to stabilizing the crisis. Two, to protect children and their schools as part of the response strategy. 이런 가운데 유럽의약품청과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는 백신 교차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4종의 백신에 대해 1, 2차 접종과 부스터샷 모두에서 교차 접종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과 mRNA 백신의 조합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좋은 수준의 항체를 생성하고 같은 백신을 사용할 때보다 면역 세포 반응이 더 높다는 점을 교차 접종 연구들이 시사한다는 설명입니다. 두 기관은 교차 접종이 특정 백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접종 선택지 면에서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고령자나 만성 질환자 등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에 대한 교차 접종, 그리고 서로 다른 mRNA 백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덴마크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거침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은 강하면서도 치명률은 낮다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미국 백악관 의료고문인 파우치 소장이 진단했습니다. 이광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덴마크에서 오미크론 감염 환자가 하루 만에 137명 늘어 400명에 육박했습니다. 덴마크 보건당국은 오미크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했다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영국도 오미크론 감염 건수가 100여 건 늘어 환자 수가 43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새 변이가 무서운 기세로 퍼지자 유럽 각국은 입국 통제의 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습니다. Und deswegen sind Einreisebeschränkungen wichtig, um den Eintrag nach Europa, den Eintrag auch nach Deutschland so gering wie möglich zu halten.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오미크론이 치명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에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미국 백악관 수석 의료 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초기 자료 검토 결과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은 강하지만 위중증화 가능성은 적은 게 거의 틀림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이 전염력은 높으면서도 위중증화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은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오미크론 감염 환자 입원 사례가 적은 게 젊은 층이 많기 때문일 수 있다는 점도 거론돼 아직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파우치 소장은 다음 주 주요 추가 자료가 나올 예정이라면서 오미크론의 정체에 대한 확실한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몇 주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PCR 검사에서 다른 변이와 잘 구분되지 않는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각국에서 발견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최근 과학자들이 오미크론 변이 중 일부 특정 유전자 결함으로 인해 기존 PCR 검사에서 다른 변이와 구별이 잘 되지 않는 새로운 종류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는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호주, 캐나다의 코로나19 환자 검체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나라에도 퍼져 있을 수 있다고 가디언은 경고했습니다. 또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를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존 변이처럼 강한 전염력을 갖고 있을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지만 유전적으로 다른 것이기에 기존 변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000명 넘게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800명을 넘기면서 의료 역량이 한계에 달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6,000명대를 건너뛰고 바로 7,000명대로 급증을 했거든요. 근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확산세의 정점이 아닐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정점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이 정점이 되려면 이 어떤 유행세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역 조치가 필요한데 사실상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취하고 있는 거는 12월 달 한 달 동안에 특별 방역 대책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지금 시행 중이긴 합니다만 일단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이제 백신 패스 또는 방역 패스랑 관련돼 확대 적용하는 부분이고요. 뭐 일정 부분 사적 모임 인원을 감소시키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의 방역 조치 강화로는 절대 지금의 유행세를 감소세로 다시 전환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점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월요일에 확진자 규모가 4,300명대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로 봤을 때 실제로는 오늘 발표되는 확진자 규모는 원래는 다소 화요일날 감소를 하기 때문에 한 6,700명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오히려 화요일날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4,900명대 한 600명 정도 예상보다는 증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로 봤을 때는 수요일날 오늘 발표되는 수치가 8,000명에 도달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늘 발표된 수치는 7,000명대 초반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오늘 날짜로 발표된 신규 확진자 규모로 다음 주 수요일 확진자 규모를 예측해 보면 10,000명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10,000명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시점이 당장 다음 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적절한 방역 조치를 안 하고 지금처럼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뭐 20,000명, 30,000명까지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유행세를 잡을 수 있는 방역 조치가 현재는 지금 부재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자,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현재 병상 확충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정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재택치료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적절한 방안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단계에서 아무래도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그러니까 재택 치료자의 가족이 같이 이제 격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공동 격리의 부담을 줄여주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방역 당국의 재택 치료 관리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 대표적인 방안이 격리 기간을 열흘에서 7일로 단축을 시키는 방안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백신 미접종자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잠복기 때문에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발표된 방안으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이 방역 당국의 어떤 관리 부담을 줄여주든 아니면
공동 격리하는 우리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든 어떤 차원이든 간에 지금 방법에 있어서는 재택치료자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뭐 이 정도면 합리성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재택치료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대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 중에 하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방역 당국과 대상 가구의 그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조치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국내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점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를 밀어내고 우세종이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은 아직은 물음표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부분의 어떤 오미크론 확진자분들이 다 기존의 오미크론 확진자와 연관성이 있거든요. 예.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기존의 그 인천 교외발 이 부분과 연관성이 없는 실제로 그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런 확진자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본격적인 지역사회 전파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 시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지역사회로 전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델타보다 지금 알려져 있는 거는 뭐 정설은 아닙니다만 한 네. 3배에서 6배 정도 전파력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델타를 밀어내고 실제로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일단 그게 어느 시점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델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 전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8월 달이 되면 변이 바이러스 중에 50%를 넘어섰습니까? 실제로 이제 우세종화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 2달에서 3달 정도 걸렸는데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걸릴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유사한 정도의 속도가 걸릴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 전파력은 빠르긴 합니다만 당시와 다르게 지금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다. 물론 오미크론이 백신 회피 능력이 있다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좀 남아 있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네. 다만 델타가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적으로 이룰 땐 여름이었고요. 네.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겨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을 받아가지고 더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도 뭐 델타보다 유사하거나 아니면 델타보다 약간 빠른 이 정도 속도로 우세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조금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방금 전에 이제 오미크론 전파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서 이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한 인천의 한 식당 주인이 마스크를 쓴 채로 1분 정도 이 오미크론 확진 감염자와 얘기를 나눴는데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공기 전파 가능성을 지금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오미크론이 공기 전파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공기 전파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제한적인 환경에서의 공기 전파 가능성이 인정이 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이 델타 또는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더 강한 거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델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이러스 입자가 한 1000개 정도 있을 때 체내에 침투를 해서 증상을 나타낸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1000개보다 적을 경우에는 우리 면역체계가 바이러스를 없애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전파력이 세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포에 보다 쉽게 침투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1000개보다도 적은 숫자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분명히 감염이 일어나면서 증식이 발생을 하고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단계에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공기 전파가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보다 용이하게 발생을 할 수 있다. 그게 더 멀리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 적은 숫자만 감염이 되더라도 이게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 공기 전파의 가능성 분명히 열어두긴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식당에서 1분 접촉을 했다. 근데 마스크를 착용했다라고 하는데 그 방문했던 확진자도 마스크를 착용했느냐 이 부분이 또 그러니까 물음표가 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양쪽 다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가 감염력이 확실하게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이 아직까지는 명확하지는 않다. 그리고 어떤 마스크를 착용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KF94를 썼느냐 아니면 일반 마스크 또는 비말 차단 마스크를 썼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이분이 식사를 했는지 그리고 식사를 했다라고 그러면 어떤 그릇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부대의 어떤 잔물을 어떻게 처리를 하며
그때 개인 방역 수치를 어떻게 지켰느냐 이게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식당 같은 경우에 대부분 CCTV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면 충분히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 같은 역학적인 변수가 있긴 하지만 만약에 그 우려하신 대로 공기 전파가 가능하다면 이게 밀집, 밀접, 밀폐 즉 3밀 환경을 가장 이제 조심해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오미크론의 경우도 예방을 위해서 환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환기의 중요성은 방역 당국에서 특히나 많이 강조를 하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물론 환기 중요합니다. 근데 네. 환기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환기만 한다고 해서 감염이 되지 않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찌됐든 마스크 착용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이른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3밀의 환경은 가급적 피하면서 마스크를 착용을 잘하고 그리고 3밀의 환경에서는 되도록 마스크를 안 벗는 게 가장 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서도 기존 유전자 증폭 검사, 그러니까 PCR 검사로는 다른 변이와 구분이 되지 않는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이 등장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미 여러 나라에 퍼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스텔스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PCR 진단법, 특히 그러니까 우리가 확진을 위한 진단법 말고 변이 바이러스를 감별하는 진단법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게 약간 전문 용어라 그렇긴 합니다만 PCR 진단을 할 때 프라이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없는 예전에 펌프였을 때 마중물을 넣듯이 이렇게 양쪽에 어떤 특정 구역을 정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쪽에 들어있는 유전자 부위를 증폭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어느 위치에 설정이 돼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증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PCR 감별 진단법에서는 오미크론을 선택적으로 잡아내지는 못한다. 그래서 네. 지금 타겟 유전자 진단법이라고 해서 그 스파이크 단백질 자체를 하든가 아니면 전장유전체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해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감별 진단법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경우에는 이 프라이머 위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됐든 정확하게 논문으로 나온 게 아니고 외신 보도기 때문에 명확한 부분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다. 만약에 그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오미크론에 대해서 다시 변이가 일어날 수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부에서는 이걸 SA1, SA2 뭐 이런 식으로 뭐 명칭을 부여를 해야 된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오미크론은 현재도 변이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알려진 게 별로 없는 만큼 불안감도 큰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기본 방역 수칙을 다시 철저히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종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의 2050년 탄소 중립 선언 이후 친환경 에너지, 특히 수소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많습니다. 세계 1위의 수소 경제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강진 기자입니다. 가끔씩 길에 보이는 수소 자동차. 내년이면 8만 대가 도로를 누빌 것으로 예상되지만 충전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의정부에서 먼 거리를 와가지고 충전하러 오는 길이 참 멀어요. 오는데 오는 거리는 1시간 반 정도 걸렸고 내년에 수소 충전소를 310곳으로 늘리겠다는 목표 달성이 절실한데 한 곳 만드는 비용이 30억 원 정도라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파이프를 땅속으로 연결해 수소를 공급받는 충전소를 만드는 등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차량이거든요. 그런 차량이 시내 지역에 들어온다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배관으로 하게 되면은 수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수소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수소에너지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운송수단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굉음과 매연을 내뿜고 바다에는 기름띠를 만드는 화석연료 엔진을 배에서 드러냈습니다. 이 선박은 40분 충전하면 수소연료 전지로만 6시간 운항이 가능합니다. 소음은 제로, 하지만 보통의 레저 보트만큼 빠른 30노트 속도가 가능합니다.
선박 규모를 키우는 기술 개발도 순조롭고 해외에서 수출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수소 배에 대한 국내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법적 근거가 아직 안 만들어져서 그 과정이 좀 빨리 이루어지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배 잘 만들어서 잘 상용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정부의 의지는 강력합니다. 자동차와 선박, 열차, 항공기는 물론 가정과 건물의 발전용으로도 수소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장기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2040년에 연 부가가치 43조 원, 일자리 42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 수소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기대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앞으로 주유소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하루 20리터씩 요소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판매처를 주유소 등으로 한정했던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 명령을 수정 공고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요소수를 팔 때는 구매자 아이디 1개당 하루 20리터까지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요소수는 완제품 형태로 수입된 물량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요소수는 지금처럼 주유소를 통해 유통되며 승용차의 경우 한 번에 최대 10리터, 화물차는 최대 30리터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억제 조치에 따라 11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3조 원으로 집계돼 10월 증가액 5조 2천억 원과 비교해 43% 감소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액은 9월에 6조 4천억 원을 기록한 뒤 10월에 5조 2천억 원, 11월에 3조 원 등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조 4천억 원으로 전달에 4조 7천억 원보다 49%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주택권에 관련 자금 수요 둔화와 집단대출 취급 감소로 증가 규모가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10월 증가액과 같이 5천억 원 늘어났는데 은행권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와 대출금리 상승 영향으로 낮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11월 중 가계대출은 5조 9천억 원 증가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미국 뉴질랜드에 이어 호주도 내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이른바 외교적 보이콧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중국이 보복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국의 요구에 따라 동맹국을 중심으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탄압과 호주에 대한 무역 보복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But the Chinese government has consistently not accepted those opportunities for us to meet about these issues. So it is not surprising, therefore, that Australian government officials would therefore not be going to China for those games. 호주의 외교적 보이콧 선언은 미국과 뉴질랜드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중국은 외교적 보이콧 선언을 두고 심각한 정치적 모욕이라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美方将为其错误行径付出代价，请大家拭目以待. 하지만 중국의 경고에도 미국의 동맹국을 중심으로 보이콧 동참은 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영국, 캐나다 등이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채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연합 EU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한국 등 110여 개국이 화상으로 참석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보이콧 동참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에 끼어 곤란해진 일부 국가들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코로나 확산을 핑계로 사절단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한 우리 정부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아직 우리 정부 대표의 올림픽 참석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내년 2월 개막 예정인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연기될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사마란치 주니어 베이징 올림픽 조정위원장은 화상회의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베이징 올림픽 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사마란치 위원장은 또 조직위가 빈틈없이 방역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관련해 일어나는 거의 모든 것에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예정된 시간에 기대했던 모습으로 올림픽을 맞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을 포함하는 태평양 국가들이 내년부터 중서부 태평양에서 참다랑어를 더 잡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서부 태평양 수산위원회는 지난 7일 폐막한 회의에서 내년부터 중서부 태평양 해역에서 30kg 이상인 대형 참다랑어 어획량 상한을 올해보다 15%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서부 태평양 해역에서 2015년 현행 어획 규제가 도입된 뒤 어획량 쿼터를 상향한 것은 처음입니다. 일본은 이번 합의로 732톤을 더 잡을 수 있게 돼 연간 어획량으로 5,614톤을 확보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연차 회의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태평양 섬나라 등 26개 국가와 지역이 참가했습니다. 네, 백신은 플랫폼 기술이 중요하고 코로나19 백신은 이미 3가지의 플랫폼 기술이 개발돼 있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도 개발이 어렵지 않다는 보도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를 취재한 이성규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미크론과 관련한 새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 FDA가 필요할 경우 오미크론 변이 백신과 치료제를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제약사들은 소규모 면역 반응만 연구해도 FDA에 오미크론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화이자는 오미크론 변이 백신 개발에 100일가량, 모더나는 임상시험 착수까지 60일에서 90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자 이제 백신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성규 기자가 취재한 백신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백신 플랫폼 기술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현재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은 이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의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있죠. 여기에 재조합 단백질 방식의 노바백스 백신이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이 mRNA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 재조합 단백질 백신과 같은 백신의 뼈대를 이루는 기반 기술, 그러니까 이 항원을 전달하는 매개체하는 일련의 기술을 플랫폼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예. 자, 백신 플랫폼 기술을 백신의 뼈대를 이루는 기반 기술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 플랫폼 기술은 어떻게 구성된 건가요? 일단 이 백신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물질은 이 항원이라는 물질이거든요. 네. 이 항원은 바이러스의 특정 부위를 일컫는 건데 현재 사용되는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돌기 부위를 항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스파이크를 열쇠처럼 이용해서 인체 세포에 감염하는데요. 예. 백신을 통해서 우리가 스파이크 부위를 주입하면은 스파이크를 공격하는 항체가 체내에서 형성이 되고요. 네. 또 면역계는 이 스파이크를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실제로 감염이 되면 즉각적으로 항체를 만들어서 바이러스의 세포 감염을 차단하는 거죠. 네. 이 항원을 mRNA 형태로 만들면 mRNA 백신, DNA 형태로 만들면 바이러스 벡터 백신, 단백질 형태로 만들면 재조합 단백질 백신이라고 부릅니다. 플랫폼 기술은 이 각각의 항원을 체내에서 안전하게 전달하는 기술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 백신을 만들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위였군요. 자, 플랫폼 기술은 항원뿐만 아니라 전달 기술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각 플랫폼에 따라서 그 기술도 조금씩 다릅니까? 플랫폼별로 기술이 조금씩 다른데 이 mRNA 플랫폼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이 mRNA는 인체 내에서 이 RNA를 분해하는 효소 때문에 잘 분해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mRNA 백신을 이용할 때는 이 mRNA를 보호하는 물질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지질 나노 입자입니다. 네. 이 mRNA 방식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모두 지질 나노 입자를 이용하는데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항원을 DNA 형태로 전달하죠. DNA만 체내에 넣어주면 이 DNA가 세포 안으로 전달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감기 바이러스 일종인 아데노 바이러스를 이 전달체로 이용해서 백신을 만들죠. 아, 예. 바이러스가 이 세포에 침입하는 점에 착안해서 이 아데노 바이러스를 그 DNA 전달체로
이용하는 건데 인체 해가 없도록 이 아디노바이러스는 유전공학적으로 좀 조절을 하죠. 예. 네. 자, 그렇다면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노바 백신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바 백신이 아니라 노바백스의 백신이죠. 네네. 이 노바백스의 백신은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제조합 단백질 백신으로 부르는 이유는 항원을 제조합 단백질 형태로 네.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제조합 단백질만 넣어주면은 체내에서 이 면역 반응이 충분하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 면역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이 면역 증강제라는 걸 함께 처리를 하거든요. 아, 예. 이 면역 증강제를 함께 넣어주면은 이게 부스터 효과가 있어서 체내에서 이제 면역 반응이 충분하게 일어나는 거죠. 예. 이 정리를 하면은 mRNA 백신은 항원에다가 이 지질 나노 입자가 필요한 거고.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항원에 이 아데노 바이러스가 필요하고 네.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이 단백질에다가 면역 증강제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온전하게 구성된 완성된 기술을 우리가 플랫폼 기술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이 단순히 항원을 mRNA나 DNA 뭐 또 제조합 단백질로 만드는 기술만 있다고 해서 백신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신을 만드는 회사는 이런 어떤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비로소 이제 온전한 백신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저 그 면역 증강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그 어주번트라고 부르는 그 영어로 어주벤트라고 부르고 우리말로 면역 증강제라고 부르죠. 아, 네, 네, 네. 자, 그렇군요. 자, 그럼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면 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수월해지는 건가요? 앞서 이제 이 백신에서 뼈대를 이루는 게 플랫폼 기술이라고 설명을 했고 핵심이 항원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네. 지금 승인된 백신들은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 우한 코로나를 대상으로 항원을 만들었죠.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 스파이크 부위에 변이가 한 32개 정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32개 변이가 일어난 그 유전자 정보를 분석을 하면은 우리가 이 분석한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항원을 만들 수가 있죠. 아, 예. 그럼 변이가 생긴 이 스파이크에 대응하는 항원을 새롭게 만들면 기존의 그 백신 플랫폼별로 항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초기 우한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네. 그거를 요 새롭게 만든 항원으로 교체를 해주면 백신을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 나머지 부분인 뭐 지질 나노 입자나 아데노 바이러스, 면역 증강제는 똑같은 걸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병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즉 기본 골격에 항원만 오미크론 변이 항원으로 대체해주면 되는 거라서 이게 상대적으로 쉬운 거죠. 네. 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의 경우에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변경되는 유전자 비중이 전체 이 바이러스 벡터 유전자를 따졌을 때 한 0.1% 정도니까 굉장히 작은 포션인 거죠. 그렇네요. 자, 플랫폼 기술을 확보한 모더나는 수개월 내에 오미크론을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자, 플랫폼에 따라서 백신 개발 속도에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근데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면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을 만들기가 수월한 건 맞지만 이 플랫폼에 따라서 약간씩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근데 이를 설명하려면 좀 이 생명체였던 그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그런 기본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모든 생명체는 DNA를 설계도로 삼아서 최종적으로 단백질을 만드는데 네. 그 중간 과정에서 이 mRNA 형태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DNA에서 시작을 해서 mRNA를 중간에 거치고 최종적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제조합 단백질 백신을 만들려면 이 단백질 형태의 항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단백질은 세포가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듯이 공장에서 찍어낼 수가 없어요. 세포를 배양하고 이 세포가 그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mRNA나 이 바이러스 벡터, 이 유전자 기반의 플랫폼보다는 단백질을 만드는 공정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유전자 백신보다는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단백질 세포를 배양할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백신 개발 속도가 조금 더 빠를 수 있다. 네, 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플랫폼에 따른 변이 백신 개발 속도에 차이가 있다. 그 원리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등장해도 백신을 개발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백신을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변이 바이러스, 이 변이에 대응하는 항원을 만들면 되잖아요. 네. 근데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하면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이 신종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항원을 새롭게 만들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 골격에다가 신종 바이러스가 이렇게 출현했을 때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항원을 만들면은 기존에 만들어 있는 백신 골격에 그거만 갈아 끼면 되니까 네. 이 변이 바이러스 만드는 것처럼 좀 더 수월하게 만들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요. 이 플랫폼을 확보한다는 게 우리가 2년 전에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뒤 백신 개발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네. 물론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만들기는 했지만은 네. 그 이유가 이 코로나19 백신을 만드는 플랫폼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 사스와 메르스를 포함해서 이전에 6번의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을 했는데 예. 그 전에 바이러스는 앞에 4개는 다 감기 정도의 가벼운 증상만 일으켜서 크게 문제가 안 됐고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사스 코로나, 메르스 코로나 이 두 가지였는데 네. 이 두 가지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 종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백신 개발사들이 백신을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죠. 아, 예. 그러다 보니 플랫폼 기술도 개발이 안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플랫폼 기술이 개발 안 됐으니까 이 코로나19가 나왔을 때 백신을 만드는데 좀 시간이 좀 더뎌진 측면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후발주자들이 지금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경주하고 있잖아요. 네. 이 업체들은 이제 플랫폼 기술을 확보해야 백신을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코로나19 백신이 좀 늦어지더라도 네. 이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면 뭐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을 만들거나 코로나19 위에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빠르게 백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백신을 공급하는 그런 공급사가 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 플랫폼 기술이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자, 이번 백신 플랫폼 기술 개발로 인해서 새로운 또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탄소 섬유 복합 소재를 고온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열 차폐 코팅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키스트 이문욱 박사팀은 열에 약한 탄소 섬유 복합 소재를 100에서 150도 온도에서 코팅해 500도가 넘는 고온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만든 탄소 섬유 복합재는 500에서 700도의 화염에 가열해도 온도가 약 200도에 머물렀으며 원래 강도의 90%까지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으로 동물의 뇌 신경회로를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는 무선 네트워크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와 워싱턴대 등 공동 연구팀은 사물 인터넷을 접목해 뇌 이식용 장치들을 원격 제어하거나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자동으로 구동할 수 있는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쥐에게 실험한 결과 특정 뇌 회로를 제어해 먹이의 섭취량과 활동량 등을 성공적으로 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거꾸로 자리 잡아 머리가 아닌 엉덩이부터 나오게 되면 쌍둥이의 경우도 고관절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490여 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거꾸로 자리 잡은 채 혼자 태어난 신생아는 고관절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할 위험이 12.5%였고 쌍둥이의 경우는 0.7%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쌍둥이가 거꾸로 태어나도 이러한 고관절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번 연구로 확인된 것입니다. 연구팀은 신생아에게 고관절 이상이 생길 경우 생후 3개월 이전에 진단되면 치료 방법이 간단하고 결과도 좋은 만큼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 3사를 비롯해 플랫폼 기업, ICT 제조사들과 함께 디지털 탄소 중립 협의회를 출범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디지털 기반의 탄소 중립 방안을 산업계와 함께 논의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탄소 중립 추진의 구심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출범식에서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ICT 산업의 탄소 배출량 저감과 에너지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주요 산업별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재택치료 대상 가구에 추가 생활비가 지급되고 가족의 격리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줄어듭니다. 또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 모니터링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줄이고 관리 의료기관을 확충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 급증사에 따라 재택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현실적인 생활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